교수님, 한국인들은 길거리에서 신발 없이 걷는 사람이 많다고 들었습니다. 한국인들은 아직도 고대 원주민과 같은 생활을 하고 있고 집 근처의 우물에서 물을 떠서 먹는다고 들었는데요. 여기 한국의 정보를 접했다는 중국인이 교수와 대화를 하고 있습니다. 과연 중국에 퍼진 한국에 대한 소문은 어떤 것일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미국에서 살고 있는 제이라고 합니다. 미국에서 전자공학 박사학위를 받고 교수직을 꿈꾸고 있죠. 교수가 되기는 하늘의 별 따기와 같다고 하지만 제가 박사까지 이어온 이유가 바로 교수로 임용되는 것이기에 그 꿈을 꼭 이루고 싶다는 생각뿐입니다. 그런데 얼마 전 제가 강단에 서게 되는 계기가 생겼습니다. 바로 한 2차 전지 관련된 학회에서 만난 중국인 교수와 친해졌기 때문이죠. 그는 저에게 중국으로 건너오면 많은 돈을 주겠다고 하고 먼저 중국인 학생들에게 미국에서 공부한 것들을 알려주는 식의 강의를 해보고 중국에서 지내보는 것도 굉장히 좋은 생각일 것 같다는 의견을 주더라고요. 사실 저는 이렇게 친절한 교수는 처음 만났고 무언가 저에게 큰 힘과 응원을 주는 구세주를 만난 기분이었습니다. 학회에서 중국의 학계에서 중요시하는 내용들을 들으며 저의 정보들을 나누어 주기도 했는데 그와 대화가 정말 잘 통한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나이대도 저와 비슷한 분이라서 그런지 더욱 이야기가 길어지더라고요. 사실 저는 미국에서 그리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고 느끼고 있고 공부만 오래 했지 다른 분야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모르는 상황이거든요. 제 동생은 저를 보며 헛똑똑이라며 세상 물정을 모르는 박사라고 놀리기도 하죠. 그래도 저는 한 가지 관심이 가는 나라는 있었습니다. 바로 한국이었어요. 예전부터 한국의 드라마나 K-팝에 대한 관심은 다행히 많았기 때문에 주변 친구들로부터 소외되지는 않았습니다. 세계의 문화를 잘 알지 못해도 한국의 문화만 알고 있으면 된다고 하던데 실제로 미국에서의 대화 소재는 한국의 문화에 관한 것이 대부분이고 한국에 관심이 없는 친구는 없었기 때문에 저는 연애도 오래 하는 등 문제없는 생활을 했었습니다. 어쨌든 그 중국인 교수는 저에게 초청 강연식의 강단을 마련해 주었고 중국으로 가는 비행기까지 타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중국에 간다고 하니 주변의 만류가 무척이나 심했습니다. 저는 한국이나 중국은 비슷한 나라라고 생각했고 중국도 한국처럼 비슷한 발전을 한 나라라는 생각을 했죠. 그런데 중국과 한국은 전혀 다른 나라임을 잊지 말고 괜히 중국에 가서 이런저런 기술에 대한 정보만 뿌리고 오지 말라는 조언도 있더라고요. 심지어 중국에 가면 돌아오기 힘들 수도 있다면서 겁을 주는데 도대체 왜 다들 중국을 그렇게 부정적으로 보는지 황당하더라고요. 중국은 아시아에서 가장 큰 나라이자 세계에서 미국과 어깨를 나란히 하고 있는 나라라고 말하잖아요. 물론 한국이 미국을 추격한다고는 들었지만 중국이 한국보다 훨씬 영토도 넓고 인구도 많기 때문에 더 잘 사는 나라인 것이 맞는 거잖아요. 심지어 중국은 2차 전지 분야에서도 한국과 함께 상위권의 기술을 가진 나라이기에 제가 가서도 배울 점이 많을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중국으로 가는 비행기표를 예약하고 초청받은 학교로 향했고 저는 이내 중국의 실상을 서서히 깨닫게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비행기표 값을 지원해준다는 중국 교수는 갑자기 말을 바꾸더니 그건 알아서 하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지 않나. 많은 강의비를 지원해준다고 해놓고서 한국 돈으로 따졌을 때에 10만 원 정도의 금액을 준다더라고요. 그것도 중국 기준에서는 굉장히 큰 돈을 주는 것이고 이 정도면 스타 강사급의 비용으로 책정한 거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너무 황당하고 당황스러울 수밖에 없었고 그들의 일구이연하는 모습에 치를 떨고야 말았습니다. 인간에게는 신뢰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 신뢰를 송두리째 벗어던진 것이었으니까요. 그런데도 저는 강의를 할 기회가 생겼다는 것이 기뻤고 그들에게 속은 것이 사실이지만 그래도 저에게 좋은 상황이라고 느꼈습니다. 그리고 기대하던 중국에 도착하고 공항에서부터 무언가 이상한 낌새를 느끼고 말았죠. 중국 공항에 발을 딛자마자 저는 당혹스러운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공항 내부는 제가 기대했던 국제적인 위상과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바닥에는 쓰레기가 여기저기 흩어져 있었고 공기가 탁한 데다가 특유의 불쾌한 냄새까지 났습니다. 화장실을 이용하려고 들어갔을 때는 더욱 큰 충격을 받았는데 위생 상태는 상상 이상으로 열악했습니다. 변기 주변에 물이 흥건히 고여 있었고 일부 칸은 제대로 작동조차 하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공항은 한 나라의 첫인상을
좌우하는 중요한 공간이라고 생각했기에 중국이 이 부분에 대해 이렇게 무관심할 줄은 몰랐습니다. 짐을 찾으러 가는 길에서는 갑작스럽게 주위 사람들의 시선이 느껴졌습니다. 몇몇 중국인들은 제 외모를 보고는 손가락질을 하며 희죽거리거나 작은 소리로 웃어댔습니다. 처음에는 제가 무언가 잘못했나 싶어 제 옷차림이나 가방을 점검했지만 아무리 살펴봐도 이상한 점은 없었습니다. 심지어 공항 직원조차 제가 질문을 하면 듣는 둥 마는 둥 하며 무뚝뚝한 태도로 대했는데 그들의 행동에서 묘한 무례함이 묻어나 저를 당혹스럽게 만들었습니다. 짐을 찾고 나서는 공항을 나가기 위해 택시를 잡으려 했지만 거기서도 문제는 끊이지 않았습니다. 한 택시기사가 저를 보더니 다짜고짜 돈을 더 요구하며 교통비를 터무니없이 부풀렸습니다. 다른 택시를 타려고 했으나 상황은 크게 다르지 않았고 결국 저는 흥정을 통해 겨우 적정한 금액의 차를 탈 수 있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기사는 줄곧 한숨을 쉬거나 짜증을 내며 무언가를 중얼거렸습니다. 그 순간 저는 그들이 외국인을 상대로 이런 식으로 이익을 취하려는 태도를 당연하게 여기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씁쓸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택시 안에서도 저는 편히 앉아 있을 수 없었습니다. 운전기사는 목적지로 향하는 도중에도 저를 뒤돌아보며 계속 말을 걸었고 제가 대답을 하지 않으면 다시 희죽거리며 무엇인가를 말했습니다. 그가 영어를 거의 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가 무슨 말을 하는지 정확히 알 수는 없었지만 그 태도만으로도 무례하다는 것은 분명했습니다. 길거리 풍경을 보니 그동안 제가 품었던 중국에 대한 환상은 더더욱 빠르게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곳곳에 낡고 허름한 건물이 즐비했고 길에는 먼지가 가득한 데다가 수많은 오토바이가 시끄럽게 경적을 울리며 오갔습니다. 이 모든 경험들은 제가 중국에서 겪어야 할 문화 충격의 서막에 불과했습니다. 앞으로 무슨 일이 더 기다리고 있을지 모른다는 불안감에 마음이 무거워졌지만 이왕 여기까지 온 이상 강의는 마쳐야 한다고 스스로를 다독이며 숙소로 향했습니다. 숙소에 도착했을 때 저는 그곳이 정말로 제가 머물게 될 장소인지 믿기 어려웠습니다. 중국인 교수가 특별히 지원해준 숙소라기에 최소한 기본적인 청결과 편안함은 갖췄을 것이라고 기대했지만 눈앞에 펼쳐진 광경은 그와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숙소 외관은 오래된 건물의 군데군데 벗겨진 페인트가 흉물스럽게 드러나 있었고 좁은 골목 끝자락에 위치한 모습은 마치 도시에서 2층 공간 같았습니다. 이곳이 미국이라면 분명 노숙자 쉼터로도 적합하지 않을 것 같은 분위기였습니다. 내부로 들어섰을 때는 그보다 더한 충격이 밀려왔습니다. 바닥은 청소를 한 지 오래된 듯 보였고 구석구석에는 먼지가 쌓여 있었습니다. 작은 방 안에는 낡고 삐걱거리는 침대 하나와 작은 나무 책상이 놓여 있었는데 매트리스는 군데군데 얼룩이 져 있고 코를 찌르는 불쾌한 냄새가 코끝을 맴돌았습니다. 벽에는 곰팡이가 군데군데 피어 있었고 창문을 열었더니 심한 매연 냄새가 방 안으로 밀려 들어왔습니다. 가장 당황스러웠던 것은 벌레들이었습니다. 방을 둘러보던 중 바닥을 기어다니는 바퀴벌레를 발견했을 때 저는 숨이 턱 막혔습니다. 샤워실을 확인하러 갔을 때는 한쪽 벽에서 작은 벌레들이 무리지어 움직이고 있는 것을 보고 소스라치게 놀랐습니다. 물은 간신히 나오긴 했지만 수압은 약했고 물의 색깔조차 뿌옇게 탁해 사용할 엄두가 나지 않았습니다. 마치 고대의 목욕시설을 마주하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숙소에는 아무런 온기나 배려가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제가 앉아있을 공간조차도 불편했고 잠을 자려면 벌레들에 대한 공포를 이겨내야만 했습니다. 미국에서 생활하던 환경과 비교하면 이곳은 정말로 다른 세상이었고 제가 겪은 이런 불편함은 후진국 숙소라는 생각을 머릿속에 깊이 새겨 넣었습니다. 어떻게든 이곳에서 며칠간 지내야 한다고 생각하니 절망감이 밀려왔습니다. 저는 중국인 교수가 이 숙소를 제공하며 진심으로 저를 배려했다고 생각했는지 아니면 단순히 외국인을 대충 대하는 건지 알 수 없었지만 이 상황 자체가 참담하게 느껴졌습니다. 벌레로 가득한 낡은 숙소와 불편한 환경 속에서 저는 이곳에 왜 왔는지 다시금 생각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다음 날 해가 뜨고 나서야 주변 환경이 뚜렷하게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처음 숙소에 도착했을 때는 밤이라 제대로 보지 못했던 광경이 드러나자 저는 더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숙소 주변은 마치 무질서함의 극치를 보여주는 듯한 분위기였습니다. 거리에는 불법 노점상이 빼곡하게 자리 잡고 있었고 위생 관리는 전혀 신경 쓰지 않은 듯 보였습니다.
허름한 가판대에 먼지가 쌓여 있었고 음식물은 파리대에 둘러싸여 있었습니다. 노점상에서 나는 불쾌한 냄새가 공기 중에 퍼져 있어 숨을 쉬는 것조차 부담스러웠습니다. 길을 걷다 보니 며칠은 씻지 않은 듯한 사람들이 여기저기 돌아다니는 모습이 눈에 띄었습니다. 그들의 얼굴은 초췌하고 옷차림은 지저분했으며 걸음걸이는 무기력해 보였습니다. 몇몇 사람은 저를 향해 다가와 구걸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한 손에 작은 종이컵을 들고 저에게 돈을 달라며 애원하는 눈빛으로 바라보는 모습이 가슴을 아프게 했지만 이 상황 자체가 저를 낯설고 불편하게 만들었습니다. 처음에는 그들을 돕고 싶다는 생각도 들었지만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어 제게 손을 내미는 모습에 당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거리에서 만난 사람들 대부분이 깡마른 모습이었다는 점이었습니다. 그들의 얼굴은 피곤과 굶주림으로 가득 차 있었고 몸은 마치 며칠째 제대로 먹지 못한 듯해 보였습니다. 특히 아이들까지도 비슷한 상태로 돌아다니며 구걸을 하고 있는 모습은 정말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제가 미국에서 보았던 활기차고 밝은 모습의 사람들과는 너무나도 다른 광경이었기에 이 모든 것이 현실이라는 사실을 믿기 어려웠습니다. 거리의 풍경은 마치 몇십 년 전의 낡은 영화 속 장면처럼 느껴졌습니다. 주변 건물들은 허물어져 가는 것 같았고 길거리는 먼지와 쓰레기로 뒤덮여 있었습니다. 그 속에서 생활하는 사람들의 눈빛은 공허하고 무언가에 지친 듯 보였습니다. 저는 이 광경이 중국의 진짜 모습인지 아니면 단순히 제가 있는 지역이 이렇게 열악한 것인지 알 수 없었지만 제가 알고 있던 중국의 이미지와는 너무나도 달랐습니다. 이 모든 상황 속에서 저는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나는 왜 여기에 있는가? 이곳에서 얻을 것이 무엇인가? 라는 생각이 머리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발전된 기술과 경제를 자랑하는 중국의 이면에 이런 모습이 존재한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고 제가 한국과 비슷할 것이라고 기대했던 중국은 이제 더 이상 제가 알던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드디어 강의를 해야 할 대학교에 도착했을 때 저는 또 한 번 깊은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강의를 하러 온 대학교라고 해서 최소한 기본적인 시설은 갖추고 있을 것이라 기대했지만 그 기대는 처참히 무너졌습니다. 건물은 대학교라고 보기 어려울 정도로 낡고 허름했으며 마치 오랜 세월 동안 아무런 관리도 받지 못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벽은 군데군데 금이 가 있었고 페인트는 이미 벗겨져 거무튀튀한 시멘트가 드러나 있었습니다. 더 심각했던 것은 건물 구조였습니다. 불법 건축물처럼 보이는 어설픈 확장과 덧댄 구조물이 여기저기 눈에 띄었고 비가 조금이라도 오면 금방이라도 무너질 것처럼 위태로워 보였습니다. 강의실 내부로 들어가 보니 상황은 더 끔찍했습니다. 낡아빠진 나무 책상과 의자가 빼곡히 자리 잡고 있었고 책상마다 오래된 낙서와 칼 자국이 가득했습니다. 천장은 군데군데 누수 자국이 남아 있었고 바닥은 오래된 타일이 깨져 울퉁불퉁했습니다. 이런 곳에서 수업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학생들이 강의실로 들어오자 또 다른 문제가 눈에 띄었습니다. 대부분의 학생들은 기본적인 영어조차 구사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중국인이 영어를 잘하지 못할 수 있다는 점은 이해했지만 그래도 대학교에 다니는 학생이라면 최소한 기본적인 영어는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했었죠. 그러나 제 강의를 이해할 수 있을 정도의 영어 실력을 가진 학생은 거의 없었고 제 질문에 대답하거나 의견을 나누는 학생도 찾아보기 힘들었습니다. 영어로 소통하기 어려우니 그들에게 제가 전달하고자 했던 지식과 경험을 전하는 것이 불가능에 가까웠습니다. 또한 학생들 대부분이 스마트폰을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제가 준비한 자료를 QR코드나 온라인 링크로 공유하려 했지만 이를 사용할 수 있는 학생이 몇 안 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몇몇 학생들은 낡은 피처폰을 꺼내 들었고 스마트폰을 가진 학생조차도 인터넷 접속이 원활하지 않아 제 자료를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세상과 연결된 디지털 도구가 이렇게 부족하다는 점은 제가 상상조차 하지 못했던 부분이었습니다. 학생들과 대화를 시도하며 느낀 것은 그들이 세상에 대한 정보가 거의 없다는 점이었습니다. 외부 세계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에 대한 이해가 전혀 없었고 제가 이야기하는 기술이나 세계적인 흐름에 대해 듣고도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심지어 제가 미국에서 왔다는 사실조차 크게 흥미로워하거나 놀라지 않는 분위기였는데 아마도 세계적으로 유명한 나라들에 대한 정보조차 접하지 못한 듯 했습니다.
저는 이 대학교가 과연 이 나라에서 학문의 중심지 역할을 할 수 있는 곳인지 혹은 단순히 이름만 대학교인 것인지 의문이 들었습니다. 제가 그토록 기대하고 준비했던 강의는 이곳에서 제대로 전달되기 힘들어 보였고 그 사실이 제게는 너무나 안타깝고 절망적이었습니다. 중국이라는 거대한 나라가 가진 가능성과 잠재력은 어디에 있는 것인지, 이곳의 현실은 왜 이토록 낙후되어 있는 것인지 의문만 커져갔습니다. 학생들과의 첫 만남 이후 저는 이들에게 무엇을 가르칠지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단순히 2차 전지 기술이나 전자공학의 이론을 강의하는 것만으로는 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중국의 발전 가능성에 대해 이야기하며 그들의 희망을 북돋아주는 방향으로 강의를 준비하기로 했습니다. 중국은 거대한 영토와 인구를 가진 나라이고 충분히 더 발전할 가능성이 있는 나라라는 점을 강조하려 했습니다. 강의 중 저는 자연스럽게 한국의 사례를 언급했습니다. 제가 알기로 한국은 전쟁 이후 극심한 가난과 혼란을 겪었지만 국민의 노력과 정부의 올바른 방향 설정 덕분에 세계적으로 성공한 국가로 성장했다는 점을 이야기하며 중국도 한국처럼 변화하고 발전할 수 있다는 희망을 전하고 싶었습니다. 한국은 경제뿐만 아니라 문화, 기술, 교육 등 다양한 분야에서 전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나라로 자리 잡았고 이는 중국에도 좋은 본보기가 될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제 강의 내용이 한국에 대한 이야기에 접어들자 학생들의 태도는 급변했습니다. 처음에는 약간 불편해하는 듯한 표정이 보이더니 이내 강의실 안은 웅성거림으로 가득 찼습니다. 제가 한국과 중국을 비교하는 듯한 뉘앙스로 이야기했다고 생각했는지 일부 학생들은 분노를 참지 못하고 손을 들어 저를 거칠게 비난하기 시작했습니다. 한 학생은 저를 향해 왜 중국을 모욕하느냐는 말을 던졌고 다른 학생은 중국은 이미 세계 최고의 나라다. 한국 따위와 비교하지 말라고 소리쳤습니다. 심지어 강의 중간에 자리에서 일어나 강단을 향해 욕설을 퍼붓는 학생도 있었습니다. 당신은 한국에서 돈을 받고 이런 말을 하러 온 것이냐라는 비난까지 나왔습니다. 상황은 점점 더 심각해졌고 강의실은 마치 싸움이 벌어지기 직전에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저는 당황스러웠지만 어떻게든 그들에게 제 의도를 설명하려 했습니다. 저는 한국을 우월하다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한국의 성공 사례를 참고해 중국도 더 발전할 수 있다는 희망을 이야기하려는 것입니다. 라고 말했지만 그들은 제 말을 들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저를 외부인으로 심지어 중국을 모욕하러 온 적대적인 존재로 여기는 듯 했습니다. 결국 강의는 중단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학생들의 격렬한 반응은 제가 상상했던 것 이상이었고 저는 그날 이후로 제 강의가 더 이상 의미가 없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사로잡혔습니다. 이곳에서 제가 무엇을 할 수 있을지 그리고 제가 여기 온 선택이 과연 옳았는지 스스로 의문을 품게 되었습니다. 한국과 비슷한 발전을 기대하며 시작한 이야기가 이토록 큰 반발을 불러일으키다니 저는 이 경험을 통해 또 다른 차원의 문화적, 심리적 장벽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강의에서 겪은 혼란과 좌절 이후 저는 이 문제를 중국 교수와 이야기해보기로 했습니다. 그는 저를 초청한 사람이었고 제가 이곳에서 겪는 모든 경험에 대해 책임감을 느껴야 할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교수와의 대화는 제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불쾌하고 충격적이었습니다. 제가 한국의 사례를 언급한 것이 학생들에게 부정적인 반응을 불러일으켰다고 설명하며 의도는 그들에게 희망을 전하려는 것이었다고 해명했지만 그는 저를 강하게 비난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을 중국과 비교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며 한국이 중국의 조상격 나라에 불과하다는 황당한 주장을 펼쳤습니다. 중국은 몇천 년의 역사를 자랑하는 위대한 문명을 가진 국가이고 한국은 그런 중국의 영향을 받아 성장한 작은 나라일 뿐이라는 그의 말에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그는 더 나아가 한국의 기술력이 뛰어나다고 생각하는 것은 서구에서 퍼뜨린 잘못된 인식일 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중국의 기술력은 이미 한국을 뛰어넘었으며 비교 자체가 하늘과 땅 차이라며 한국을 깎아내리고 중국을 과장하는 말들로 가득 찬 그의 태도는 점점 더 공격적이 되어갔습니다. 당신이 한국에 대해 언급한 것은 여기서 굉장히 무례한 일입니다. 중국 학생들에게 그런 비교를 들이대는 것은 그들을 모욕하는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그의 말은 마치 제가 중국의 자존심을 짓밟으러 온 사람인 것처럼 느껴지게 했습니다. 제가 그저 좋은 의도로 한국의 발전 사례를 예로 든 것에
불가하다고 설명하려 해도 그는 듣고 싶어 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마지막 말은 저를 더욱 당황스럽게 했습니다. 한국은 아시아의 일부에 불과하고 중국과는 비교할 수 없는 나라입니다. 한국의 성공을 칭찬하기보다는 중국이 이룩한 위대한 성과를 더 공부하고 존중하는 법을 배워야 할 것입니다. 저는 그의 말에서 자부심을 넘어서는 일종의 편협함과 과잉된 민족주의를 느꼈습니다. 이 대화 이후 저는 이곳에서의 제 역할과 초청받은 이유에 대해 다시 생각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는 저를 초대해놓고 제가 전달하려던 메시지를 받아들이기는커녕 제가 하려던 모든 노력을 부정하고 모욕으로 되돌려 놓았습니다. 그 순간 저는 이곳에서 제가 무슨 변화를 일으킬 수 있을지에 대한 의욕을 완전히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중국 교수와의 불쾌한 대화를 마친 후 저는 다음 강의를 준비하면서 2차 전지 기술에 대해 더 깊이 알아보려고 했습니다. 이 분야는 제가 미국에서 연구했던 주요 주제 중 하나였고 중국에서도 이를 다루는 강의를 요청했기에 자연스레 그들의 연구 수준과 기술 동향에 관심이 갔습니다. 하지만 제가 접하게 된 현실은 또다시 충격적이었습니다. 먼저 중국 대학교의 연구실을 둘러볼 기회가 생겼습니다. 연구실이라고 하기엔 너무나 낡고 체계적이지 않은 모습에 놀랐습니다. 최신 장비는커녕 기초적인 연구 환경조차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공간에서 학생들과 연구자들이 작업을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더 심각한 문제는 연구 자료였습니다. 제가 살펴본 대부분의 자료는 자체적으로 개발된 것이 아니라 외부에서 가져온 것들이었습니다. 특히 2차 전지 기술에 관한 문서들을 검토하면서 저는 익숙한 내용들을 발견했습니다. 바로 한국과 미국의 유명 연구기관에서 발표한 논문과 특허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자료들은 원본 그대로가 아니라 마치 자신들이 연구한 것처럼 변조되어 있었습니다. 중국 연구진은 한국에서 개발된 기술을 가져다가 이름만 바꿔 자신들의 기술인 것처럼 발표하고 있었던 겁니다. 더 놀라운 점은 이런 행태가 연구실 내부에서만 벌어지는 것이 아니라 국제 학회와 기술 발표에서도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그들에게 직접 이 문제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여기에 사용된 기술이 한국에서 개발된 것을 그대로 가져온 것처럼 보입니다. 이 자료의 출처를 명확히 해야 하지 않을까요? 라고 물었지만 돌아온 대답은 저를 더욱 황당하게 만들었습니다. 기술은 공유되는 것이고 한국이 개발한 것이어도 그것이 지금 중국에서 사용되고 있다면 중국의 기술입니다. 우리가 더 많은 인구와 자원을 바탕으로 활용하고 있으니 이제는 우리의 것이나 마찬가지죠. 그들은 이런 비윤리적인 행위를 전혀 문제 삼지 않았고 오히려 당연하다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제가 본 것은 단지 표절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한국에서 수출된 부품과 기기를 분해하고 역설계한 결과물들을 자랑스럽게 내보였습니다. 우리가 이 모든 것을 독창적으로 만들었다고 주장했지만 제가 연구했던 자료들과 대조해보니 대부분 한국의 기술과 아이디어를 무단으로 베껴 만든 것들이었습니다. 이 상황은 제가 그동안 알고 있던 중국의 기술력과는 전혀 다른 현실이었습니다. 중국은 자국의 기술력으로 세계를 선도하고 있다고 광고했지만 그 이면에는 한국과 다른 나라의 기술을 표절하고 도용하는 행태가 만연해 있었습니다. 이런 현실을 목격하면서 저는 중국에서 2차 전지 분야를 가르친다는 것이 과연 의미가 있는 일인지 스스로에게 묻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결국 저는 그들의 기술이 허황된 이야기로 포장된 것일 뿐이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중국의 기술력이라는 것은 그들 스스로의 노력으로 구축된 것이 아니라 한국과 다른 나라의 기술을 빼앗고 이를 포장해 자신들의 것으로 만든 결과였던 것입니다. 이곳에서의 경험은 제게 많은 것을 깨닫게 해주었지만 동시에 제가 이곳에서 어떤 긍정적인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을지에 대한 의구심만 커져갔습니다. 강의실로 돌아와 학생들과 대화를 이어가던 중 분위기는 점점 더 불편해졌습니다. 한국의 발전 사례를 언급하며 긍정적인 메시지를 전하려고 했지만 중국인 학생들의 태도는 그다지 우호적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한 학생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더니 저를 향해 소리를 지르기 시작했습니다. 당신은 왜 계속 한국을 옹호합니까? 한국이 그렇게 대단하다면 그곳으로 돌아가세요. 여기서는 그런 말을 듣고 싶지 않아요. 그의 목소리는 강의실 안을 가득 채웠고 다른 학생들까지 동조하며 저를 비난하기 시작했습니다. 당황한 저는 차분히 설명하려 했지만 그들은 전혀 들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 학생은 더 나아가 한국에 대한 황당한 편견을 늘어놓았습니다. 한국인들은 신발조차 살 여유가 없어서
맨발로 다니는 나라입니다. 아직도 집 근처 우물에서 물을 깃고 자연인처럼 살아가는 원시적인 생활을 하고 있어요. 당신이 한국을 꿈의 나라처럼 말하지만 그건 완전히 착각입니다. 그의 말에 저는 충격을 받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이들은 도대체 어디서 이런 편견과 잘못된 정보를 얻게 되었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한국의 현대적인 모습과 놀라운 경제 발전은 이미 전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있는 사실인데 이 학생들은 전혀 다른 세계에 살고 있는 듯 했습니다. 저는 그들에게 한국이 실제로 어떤 나라인지 설명하려고 노력했습니다. 한국은 신발이 없어서 맨발로 다니는 나라가 아닙니다.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력과 현대적인 도시 그리고 놀라운 문화적 발전을 이뤄낸 나라예요. 아시아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한 경제를 가진 나라 중 하나고 교육 수준도 매우 높습니다. 하지만 제 말은 그들에게 전혀 닿지 않았습니다. 학생들은 오히려 비웃으며 저를 조롱했습니다. 당신은 한국에서 세뇌라도 당했나요? 그런 환상에서 깨어나세요. 여기는 중국입니다. 우리는 당신이 말하는 그런 작은 나라와는 다릅니다. 중국은 세계의 중심이고 한국은 그저 우리 발 아래 있는 작은 섬일 뿐이에요. 그들의 말은 무지와 편견으로 가득 차 있었고 제가 더 이상 무슨 말을 하더라도 그들의 생각을 바꿀 수 없을 것이라는 절망감만 들었습니다. 강의실에서의 이 경험은 제게 큰 상처를 남겼습니다. 이곳에서 제가 무엇을 할 수 있을지 그리고 이 학생들에게 어떤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을지에 대한 확신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중국에서의 강의와 일련의 경험은 제게 잊을 수 없는 악몽 같은 시간이었습니다. 그날 강의를 마치고 숙소로 돌아온 저는 급히 짐을 싸기 시작했습니다. 더 이상 이곳에 머무를 이유도 마음의 여유도 없었습니다. 중국 교수와의 신뢰는 완전히 무너졌고 학생들과의 소통은 고사하고 그들의 무례한 태도에 진저리가 날 뿐이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예정된 일정을 다 끝내기도 전에 도망치듯 중국을 떠나기로 결심했습니다. 중국을 떠나는 날 공항으로 가는 길마저 순탄치 않았습니다. 배탈이 난 상태로 택시에 몸을 실었지만 도로는 끊임없는 혼잡과 혼란으로 가득했고 공항에 도착할 때쯤 저는 거의 탈진 상태에 가까웠습니다. 비행기 안에서도 계속되는 복통과 불편함에 시달리며 저는 그저 무사히 미국으로 돌아가기만을 바랐습니다. 며칠 후 제가 일상으로 복귀하고 나서 한 모임에서 우연히 한 한국인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분은 한국의 전통음악을 알리는 활동을 하러 미국에 온 문화교류단의 일원이었습니다. 처음에는 가벼운 인사로 대화를 시작했지만 자연스럽게 제 중국에서의 경험과 한국에 대한 관심으로 이야기가 이어졌습니다. 그분은 제 이야기를 진지하게 들어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고는 말했습니다. 힘든 시간을 보내셨네요. 하지만 그런 경험도 결국 배움이 되리라 믿어요. 한국에 대해 더 알고 싶으시다면 제가 도울 수 있는 한 도와드리고 싶습니다. 그의 따뜻하고 정중한 태도에 저는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특히 감동했던 순간은 그가 제 건강 상태를 물으며 한국에서 가져온 전통차를 권했을 때였습니다. 이건 배탈에도 좋고 몸을 따뜻하게 해줄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소화에 도움이 되는 따뜻한 음료가 중요해요. 그는 제가 마실 찻잔까지 직접 준비해주며 배려를 아끼지 않았습니다. 그날 저는 단순한 대화 이상의 무언가를 느꼈습니다. 그의 배려심과 따뜻함은 그동안 제가 겪었던 중국에서의 경험과는 너무도 대조적이었습니다. 한국에 대한 저의 관심은 단순한 호기심을 넘어 깊은 존경과 동경으로 바뀌었습니다. 그 한국인과의 만남은 제게 새로운 결심을 하게 만들었습니다. 한국이라는 나라가 단순히 문화적으로 풍부하고 기술적으로 발전한 곳일 뿐만 아니라 사람들의 마음속에 따뜻함과 배려가 살아있는 나라라는 확신을 주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언젠가 꼭 한국을 방문하여 그곳에서 직접 그들의 문화를 배우고 경험하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한국인과의 만남은 저의 삶을 크게 바꿔놓았습니다. 그의 도움과 소개로 저는 한국의 한 대학교에서 강의를 할 기회를 얻었습니다. 2차 전지 기술과 관련된 주제로 미국과 한국의 사례를 비교하는 강의였는데 이를 통해 한국을 직접 경험할 수 있다는 사실에 설렜습니다. 중국에서의 끔찍한 경험 이후라 솔직히 약간의 두려움도 있었지만 한국은 분명 다를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비행기에 몸을 실었습니다. 인천공항에 도착한 순간부터 모든 것이 달랐습니다. 공항은 깨끗하고 질서정연했으며 직원들의 친절함은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었습니다. 입국 심사를 받는 동안조차도 환영받는 기분이 들었고 대학교 측에서 준비해준 차량이 저를 호텔까지 안전하게 데려다 주었습니다.
숙소는 현대적이고 아늑했으며 중국에서의 노숙자 쉼터 같은 곳과는 비교할 수도 없었습니다. 강의 첫날 저는 한국 학생들과 만났습니다. 그들의 준비성과 열정은 놀라웠습니다. 학생들은 유창한 영어로 질문을 던졌고 최신 연구 자료를 분석하며 저와 논의하는 모습에서 그들의 학문적 수준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강의실은 첨단 장비로 잘 갖춰져 있었고 강의 중 필요한 모든 것을 완벽히 지원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곳은 제가 꿈꿔왔던 바로 그 학문의 전당이었습니다. 강의가 끝난 후 학생 몇 명이 저를 찾아와 더 많은 이야기를 나누고 싶다고 했습니다. 그들은 저를 저녁 식사에 초대하며 한국의 전통 음식을 소개해 주었고 학문뿐만 아니라 문화적으로도 깊이 있는 대화를 나눌 수 있었습니다. 그들의 따뜻한 환대와 열린 태도는 제가 지금껏 만나본 어떤 사람들과도 달랐습니다. 그날 밤 저는 한국의 거리에서 산책을 하며 이 나라의 아름다움에 감탄했습니다. 깨끗하고 안전한 환경, 질서정연한 교통, 친절한 사람들. 한국은 단순히 미국과 비교될 수 없는 독특한 매력을 가진 나라였습니다. 오히려 미국보다도 더 발전된 부분들이 많다는 것을 실감했습니다. 며칠간의 강의와 일정을 마친 후 저는 확신했습니다. 한국은 단순히 경제적, 기술적으로 발전한 나라를 넘어 사람들의 품격과 배려, 그리고 높은 시민의식이 어우러진 곳이라는 사실을요. 저는 이 경험을 통해 한국에서 더 오래 머물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미국으로 돌아오는 비행기 안에서 저는 새로운 꿈을 꾸기 시작했습니다. 언젠가 한국에 정착하여 그들의 학문과 문화를 더 깊이 배우고 제가 가진 지식을 나눌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국에서의 경험은 단연 제 생애 최고의 시간이었습니다. 한국에서의 경험은 저에게 새로운 목표와 꿈을 심어주었습니다. 앞으로 저는 한국에서 연구를 계속하며 이 나라에서 학문적인 성과를 이루고 싶습니다. 한국은 기술, 문화, 그리고 시민의식에 있어 세계에서 가장 우수한 나라라고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한국 사람들의 높은 수준의 배려와 존중, 그리고 공동체 의식은 제가 배우고 싶고 저도 그런 환경에서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제 한국에서 제 연구를 통해 더 나은 세상을 만드는데 기여하고 싶습니다. 이곳에서 연구자와 학생, 그리고 시민으로서 서로 배워가며 한국의 발전을 함께 이끌어 나갈 수 있는 기회를 갖고 싶습니다. 그 어느 곳보다도 열정적이고 진지한 연구와 혁신이 이루어지는 한국에서 저는 꿈을 실현할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이번 사연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꼭 한 번씩만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